비가 내리던 그 오후를 나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구청 산하복지센터 복도를 걸으며 저는 서류 가방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사건 피해자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온 자리였습니다. 그저 일상적인 업무 중 하나였죠. 30년 넘게 변호사로 살아오면서 수백 번도 더 겪어본 그런 날이었습니다. 법정과 사무실을 오가며 사람들의 문제를 다루는 일, 그것이 제 일상의 전부였습니다. 복지센터 건물은 낡아 있었습니다. 복도 조명은 깜빡거렸고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예산 부족이 역력히 보이는 공간이었죠. 저는 예약된 상담실을 찾아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상담실 문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괜찮아요. 여긴 안전해요.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부드럽지만 단단한 음성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안심시키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고개를 들었고 그때 보았습니다. 반쯤 열린 문틈 사이로 보이는 광경을, 작은 아이의 떨리는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는 남자의 모습을.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고 있었고 남자는 아이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높이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딸 지윤이가 말하던 그 사람, 이준호였습니다. 그는 저를 몰랐습니다. 당연했죠. 우리는 처음 마주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지윤이가 아버지를 만나달라고 부탁했을 때 저는 거절했었습니다. 만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제 안에서 결론은 나 있었으니까요. 사회복지사라는 직업, 불안정한 수입, 불확실한 미래.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이상하게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 한편이 조여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런 사람을 내 딸이 사랑한다고 했지. 법정에서 수없이 사람들을 판단해왔던 제가 그날 처음으로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판단은 끝났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뿐이었죠. 저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예정된 상담을 마친 뒤 서둘러 그곳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담요를 덮어주던 그 손길이, 괜찮아요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가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과 소중한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몇 달 전, 그러니까 이른 봄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늘 그렇듯 정갈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철 나물, 갓 구운 생선, 따뜻한 된장찌개. 가정부 김 여사가 정성껏 준비한 저녁상이었습니다. 박도연은 안경을 코끝에 걸치고 법원에서 가져온 서류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내일 있을 항소심 준비였습니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대기업 횡령 사건의 항소심, 의뢰인의 운명이 걸린 자리였죠. 그는 서류 속 숫자들과 조항들을 꼼꼼히 확인하며 논리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중을 깬 것은 딸 지윤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저 결혼하고 싶어요. 지윤은 28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한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었죠. 아동 도서 분야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딸이 언젠가 이런 말을 할 거라고 예상했었습니다. 다만 그 대상이 누구일지는 예상하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박도연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누군데? 무심한 말투였습니다. 마치 오늘 저녁 메뉴를 묻는 것처럼 가벼운 어조였죠. 사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몇 가지 후보가 떠올랐습니다. 그 같은 출판사의 팀장급 남자, 혹은 지윤의 대학 동기 중 로펌에 들어간 누군가. 심지어 지난달 모임에서 만났던 의사 선생님의 아들도 지윤에게 관심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예요. 이름은 이준호라고 하고요. 지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대학 동기의 친구인데 작년 봄에 봉사활동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분은 구청 산하복지센터에서 일하시는데 정말 좋은 분이에요.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힘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돕고 계세요. 그제야 박도연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치 법정에서 판결문을 낭독하기 전에 그 신중함으로 말입니다. 그의 시선이 서류에서 딸에게로 향했습니다. 냉정하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을 신문할 때의 그 눈이었죠. 감정은 배제되고 오직 논리와 판단만이 남은 그런 시선이었습니다. 지훈아. 박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사랑도 좋지만 현실을 봐야지. 내가 어떤 가정에서 컸는지 잊었니? 복지사가 뭐가 잘못됐냐고 물으려는 거 아니지. 물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야. 나도 그건 인정해.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수입은 어떻게 되니? 복지사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미래 계획은? 집은? 아이가 생기면? 내가 지금까지 누려온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겠어? 박도연의 말은 논리적이었습니다. 하나하나가 사실이었고 반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감정이 배제된 사실만을 나열하는 변호사의 언어였죠. 그는 딸을 위한다고 믿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세상의 냉혹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서 딸이 불필요한 고생을 하지 않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30년 법조계 생활을 하며 그는 수많은 이혼 소송을 맡았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경제적 문제로 무너진 가정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아빠, 하지만 제가 일하잖아요. 둘이 함께 벌면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겠지. 하지만 아이가 생기면, 내가 일을 쉬어야 할 때가 오면, 그때는 누가 책임지니? 사랑만으로 배를 채울 수 있니? 생각해봐라, 지훈아. 이건 드라마가 아니야. 하지만 지훈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녀의 눈에 실망이 서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빠는 사람을 조건으로 보시네요. 마음이 아니라 스펙으로 사람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선한지, 얼마나 따뜻한지는 중요하지 않으신 거예요? 준호 오빠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노숙자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하고 출근해요. 주말에도 아이들을 돌봐요. 자기 돈으로 아이들 간식을 사주고 옷을 사주고 교재를 사줘요. 박도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깊고 무거운 한숨이었습니다. 지훈아, 그게 세상이야. 내가 30년 넘게 법조계에서 일하면서 본 게 뭔지 알아? 사랑만으로는 안 돼.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면 그 어떤 감정도 견딜 수 없어. 사랑은 배부를 때나 할 수 있는 거야. 이건 냉정함이 아니라 현실이야. 내 엄마와 내가 왜 이렇게까지 일했는지 알아? 너를 편하게 살게 하려고 그런 거야. 하지만 저는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돈은 많지만 항상 바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모든 걸 조건으로 계산하는 그런 살 말이에요.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비록 작은 집이라도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진짜 행복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박도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딸의 말에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반박할 말은 많았지만 그것이 딸에게 상처만 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대화는 끝났다는 신호였습니다. 식탁 위의 국그릇에서 피어오르던 김이 식어갔습니다. 생선은 반쯤 남았고 밥그릇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무도 식사를 계속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을 뿐입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도현도 침묵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크지는 않았지만 박도현의 귓가에는 크게 울렸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텅 빈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정부가 치우지 못한 그릇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식어버린 국, 반쯤 남은 반찬들, 손도 대지 않은 밥. 그의 가슴 한편에서 무언가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딸을 위한 일이라고 믿으며 말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박도연은 좀처럼 잠들 수 없었습니다. 딸의 마지막 말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고 그의 가슴 깊은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도록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지우는 그로부터 사흘 뒤 짐을 쌌습니다. 큰 캐리어 하나와 배낭 하나. 28해를 살아온 집을 떠나기에는 너무나 적은 짐이었습니다. 박도연은 2층 서재에서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딸이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그는 책상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파랗게 솟아올랐습니다. 하지만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커튼 뒤에 서서 딸의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봤을 뿐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도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법원에 출근했고 변론을 준비했으며 의뢰인을 만났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논리적이고 냉철하고 설득력 있었습니다. 동료 변호사들은 그가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박도연은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통제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밤마다 그는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딸의 이름이 뜬 연락처를 몇 번이고 눌렀다가 지웠습니다. 통화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떨렸지만 결국 화면을 꺼버리곤 했습니다. 전화를 걸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잘 지내니? 라고 물어볼까요? 아니면 집으로 돌아오렴이라고 말할까요? 그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된 건가 어둠 속에서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대답을 듣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자존심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30년 변호사 경력이 쌓아올린 그 단단한 자존심이 말했습니다. 내가 옳다. 시간이 지나면 딸도 이해할 것이다. 현실을 깨달을 것이다. 세상이 얼마나 냉혹한지 알게 될 것이다. 박도연은 저녁마다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가정부가 차려놓은 밥상 앞에 홀로 앉아 반찬을 집어들다가 멈추곤 했습니다. 지훈이 좋아하던 계란말이를 보면 그녀가 어릴 적 아빠 이거 맛있어요. 하며 웃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던 5살 지훈이 계란말이 한 조각을 젓가락으로 집어 아빠 입에 넣어주던 그 순간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밀어냈습니다. 감정은 약점이고 약점은 패배로 이어진다고 배워왔으니까요. 2주가 지났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박도연의 휴대폰에는 여전히 딸에게서 온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벽을 쌓은 것이 누구인지 박도연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박도연은 지훈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손잡이에 손을 얹었지만 열지 못했습니다. 문 너머에는 딸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책상 위에 필기구들, 벽에 붙은 사진들, 침대 위에 인형. 하지만 그는 문을 열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는 순간 자신의 선택이 옳지 않았다는 걸 인정해야 할 것 같았으니까요. 직장에서 박도연은 여전히 완벽한 변호사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박도연은 점점 더 텅 빈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넓은 거실은 너무 조용했고 식탁은 너무 컸고 집은 너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일했는데 정작 함께할 사람은 떠나버렸습니다.
한 달하고도 이틀이 더 지난 어느 목요일이었습니다. 박도연은 구청에서 의뢰한 사건 때문에 관할 복지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 피해 사례와 관련된 진술 확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서류를 챙기며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지훈이가 말하던 그 사람이 일하는 곳이 복지센터라고 했지 하지만 어느 복지센터인지는 몰랐고 설마 우연히 마주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센터 현관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복지센터 내부는 예상보다 낡았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해져 있었고 복도 조명은 깜빡거렸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낡은 소파, 오래된 공기청정기. 예산 부족이 역력히 보이는 공간이었죠. 박도연은 안내 표지를 따라 상담실이 모여 있는 복도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를 보았습니다. 복잡한 서류 더미에 둘러싸여 있는 한 남자. 그 옆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옷은 낡았고 머리는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의자를 낮추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내 잘못 아니야. 어른들이 화내는 건 너 때문이 아니라 어른들이 힘들어서 그런 거야.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정말이야. 아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남자는 휴지를 건네며 기다려 주었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그저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가방에서 초코바 하나를 꺼내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배고프면 힘이 안 나잖아. 이거 먹고 힘내자. 박도연은 복도 한편에 서서 그 장면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법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던 그였지만 이런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차가운 도시 한복판에서 누군가의 무너진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 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는 판사와 변호사가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지만 여기서는 한 사람이 아이의 현재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이준호였습니다. 박도연은 무의식 중에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했죠. 그들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으니까요. 단지 복도에 서 있는 방문객 정도로 여겼을 뿐이었습니다. 실례지만 상담 예약하셨나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예의 바른 목소리였습니다. 박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다른 건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다른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업무를 마치고 센터를 나서면서도 박도연의 머릿속에는 그 장면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던 모습, 눈높이를 맞춰 대화하던 태도, 자신의 간식을 나눠주던 그 따뜻함. 저런 사람을 내 딸이 선택했구나. 차에 시동을 걸면서도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두 장면이 교차했습니다. 식탁에서 차갑게 딸을 대하던 자신의 모습과 복지센터에서 따뜻하게 아이를 대하던 준호의 모습. 그 대비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한 달하고도 이틀이 더 지난 어느 목요일이었습니다. 박도연은 구청에서 의뢰한 사건 때문에 관할 복지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 피해 사례와 관련된 진술 확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서류 가방을 챙기며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지훈이가 말하던 그 사람이 일하는 곳이 복지센터라고 했지. 하지만 어느 복지센터인지는 몰랐고 설마 우연히 마주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회색 정장에 남색 넥타이, 흠 하나 없이 닦인 구두. 30년간 유지해온 변호사로서의 위엄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복지센터 현관을 밀고 들어선 순간
박도연은 미세하게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복지센터 내부는 예상보다 훨씬 낡았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해져 있었고 복도 조명은 깜빡거렸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면, 낡은 소파, 오래된 공기청정기가 힘겹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산 부족이 역력히 보이는 공간이었죠. 대기실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친 표정의 어머니, 울먹이는 아이, 어깨가 축 처진 노인. 박도현이 평소 마주하는 법원이나 로펌에 세련된 공간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박도현은 안내 표지를 따라 상담실이 모여있는 복도로 걸어갔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작은 상담실들이 늘어서 있었고 문마다 담당자의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예약된 상담실을 찾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한 상담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로하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박도연은 무의식 중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를 보았습니다. 복잡한 서류 더미에 둘러싸여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옷은 낡았고 머리는 단정하지 못했으며 손톱은 깨끗하게 다듬어지지 않은 채였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멍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울다가 멈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남자는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의자를 낮추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자세는 경청하는 사람의 자세였습니다. 몸을 아이 쪽으로 기울이고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쓰며 시선은 오롯이 아이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박도현은 법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자세를 관찰해 왔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자세, 두려워하는 사람의 자세, 화가 난 사람의 자세. 하지만 이런 자세는 처음이었습니다. 완전히 열려 있고 방어적이지 않으며 오직 상대방에게만 집중하는 자세. 괜찮아. 내 잘못 아니야. 남자가 말했습니다. 어른들이 화내는 건 너 때문이 아니라 어른들이 힘들어서 그런 거야.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정말이야. 내가 장담할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를 안심시키려는 형식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믿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는 슬픔이 얼굴 가득 번져 나왔습니다. 남자는 휴지를 건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그저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가끔 아이의 등을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울어도 괜찮아. 마음껏 울어. 여긴 안전한 곳이야. 아무도 너를 혼내지 않아. 그렇게 말하며 남자는 기다렸습니다. 몇 분이 흘렀을까요? 아이의 울음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남자는 그제야 자신의 가방에서 초코바 하나를 꺼냈습니다. 배고프면 힘이 안 나잖아. 이거 먹고 힘내자. 남자가 아이에게 초코바를 건넸습니다. 아이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포장을 뜯으면서도 남자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다 먹어도 돼요?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다 내 거야. 천천히 맛있게 먹어. 남자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그제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표정이 풀렸습니다. 박도연은 복도 한편에 서서 그 장면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던 그였지만 이런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법정에서는 모든 것이 절차와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판사는 높은 곳에 앉고 변호사는 서류를 들고 논리를 펼치며 증인은 선서를 하고 진술합니다. 감정은 배제되고 사실만이 기록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차가운 도시 한복판에서 누군가의 무너진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 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는 판사와 변호사가 아이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판결문에 적힌 문장 하나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한 사람이 아이의 현재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아이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혼자가 아니라고 믿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박도연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평생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왔지만 정작 사람의 마음을 지켜본 적은 없었다는 것을. 남자가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이준호였습니다. 박도연은 무의식 중에 뒷걸음질 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했죠. 그들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으니까요. 준호는 단지 복도에 서 있는 방문객 정도로 여겼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안심시킨 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 박도현에게 다가왔습니다. 실례지만 상담 예약하셨나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예의 바른 목소리였습니다. 피곤한 기색은 역력했지만 친절함을 잃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박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내 딸이 사랑한다는 그 사람. 내가 반대했던 그 사람. 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현실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던 그 사람.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이 남자는 내가 상상했던 모습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아니요, 다른 건으로 왔습니다. 박도연은 겨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찾으시는 분이 계시면 안내 데스크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준호가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담실로 돌아갔습니다. 아이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박도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조금 낡은 셔츠, 구겨진 바지, 오래 신어서 뒤축이 다른 구두.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이상하게 빛나 보였습니다. 박도연은 서둘러 예정된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업무를 처리하는 동안에도 그의 머릿속에는 아까 본 장면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던 모습, 눈높이를 맞춰 대화하던 태도, 자신의 간식을 나눠주던 그 따뜻함.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진심 어린 눈빛. 박도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평생 사람을 조건으로 판단해왔다는 것을. 학력, 직업, 수입, 재산.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그 사람이 가진 마음의 크기를 말입니다. 업무를 마치고 센터를 나서면서도 박도현의 발걸음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면서도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런 사람을 내 딸이 선택했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박도연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두 장면이 교차했습니다. 식탁에서 차갑게 딸을 대하던 자신의 모습과 복지센터에서 따뜻하게 아이를 대하던 준호의 모습. 그 대비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도연은 평소처럼 출근했고 법정에 섰으며 의뢰인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계속해서 복지센터로 향했습니다. 아이에게 눈높이를 맞추던 준호의 모습이 괜찮아라고 말하던 그 따뜻한 음성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판결문을 검토하는 동안에도,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읽는 동안에도 그 장면은 계속해서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며칠 뒤 박도연은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곳에 가보기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 박도현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그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전에 입었던 낡은 옷들을 꺼냈습니다.
10년도 더 된 청바지, 색이 바랜 면 셔츠, 낡은 점퍼. 평소 그가 입는 고급 정장과는 전혀 다른 차림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는 낯설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기던 머리를 조금 흐트러뜨렸고 면도도 하루 건너뛰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박도연은 그 차림으로 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평소 타던 고급 세단 대신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센터 앞에서 내렸을 때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30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거짓된 모습으로 누군가를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라는 사람을 제대로 알고 싶었습니다. 변호사를 대하는 그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을 대하는 그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센터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토요일이었지만 대기실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주중에 시간을 내지 못하는 이들이 주말을 이용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박도연은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저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평소에 당당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어색하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떤 상담을 원하시나요? 안내 직원이 물었습니다. 피해자 가족 상담이요. 최근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요. 박도현이 대답했습니다. 안내 직원은 그를 상담 대기실로 안내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담당자가 나오실 겁니다. 박도연은 낡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가족 그림, 색연필로 그린 무지개, 물감으로 그린 집. 모두 서툴렀지만 따뜻했습니다. 한 그림에는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 선생님 고마워요. 선생님 덕분에 웃을 수 있어요. 잠시 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준호였습니다. 그는 서류 몇 장을 들고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박도현을 보자 그는 미소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준호가 그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박도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을 들면 알아볼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 사람으로 그를 대했을 뿐입니다. 먼저 여기까지 오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박도연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0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첫 만남에서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대부분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혹은 사건 개요를 말씀해 주세요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달랐습니다. 상담 내용보다 사람을 먼저 봤습니다. 요즘 잠은 좀 주무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박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잠을 자느냐고, 사건 내용을 묻지 않고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잠을 자느냐고 묻다니. 박도연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사실 그는 요즘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딸과의 단절, 자신의 선택에 대한 후회,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이 그를 밤마다 괴롭혔습니다. 잘 못 자고 있습니다. 박도현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실 것 같았어요. 힘든 일을 겪으면 잠을 이루기 어렵죠. 뇌가 계속 그 일을 되짚으니까요. 괜찮습니다. 그건 당연한 반응이에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의 말에는 판단이 없었습니다. 평가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해와 공감만이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그 순간 상담 대상자의 입장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진심 어린 관심을 받았습니다. 상담은 천천히 진행되었습니다. 준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박도현이 꾸며낸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했고 필요할 때는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박도현이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릴 때도 준호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시간은 충분해요. 여기는 안전한 곳이니까요. 그렇게 말하며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누군가를 안심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40분이 지났습니다. 상담이 끝날 무렵 준호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볼게요. 혼자 견디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건 약함이 아니라 용기예요. 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진심으로 자신을 대해주고 있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일어서려는데 준호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빵 하나였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그런 평범한 빵이었습니다. 공복이면 혈당 떨어져요. 드시고 가세요. 준호가 빵을 건넸습니다. 박도연은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작은 빵 하나에 담긴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자신의 돈으로 자신의 간식을 낯선 사람에게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의무도 아니고 업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도현이 겨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천만에요. 다음에 또 오세요. 언제든 환영입니다. 준호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박도연은 센터를 나섰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손에 든 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단돈 1,500원짜리 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빵이 지금 이 순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박도연은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평범한 맛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빵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면서 그는 늘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움을 주고 해결책을 주고 판단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는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관심을 받고 위로를 받고 빵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를.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준호가 왜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하는지, 왜 주말에도 아이들을 돌보는지, 왜 자신의 돈으로 아이들 간식을 사주는지. 그것은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직업적 책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덜 외롭게,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박도연은 평생 법으로 사람을 지켜왔지만 준호는 마음으로 사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박도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여전히 성공한 변호사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딸을 잃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를 더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가치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날 밤 박도연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지훈의 이름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자신이 변해야 했습니다. 딸에게 사과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도연은 평소처럼 법원과 사무실을 오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에서 판결문을 읽으면서도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판결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까? 그 사람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예전에 그였다면 하지 않았을 질문들이었습니다. 예전에 그는 오직 법리와 판례만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법 너머에 있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박도연은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윤의 친구 민지였습니다. 변호사님, 저 민지예요. 지윤이 친구요. 민지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박도현이 물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지윤이는 괜찮아요. 그런데 준호 오빠 일로 연락드렸어요. 민지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후원금 누락 사건이 발생했대요. 그런데 그 담당자가 준호 오빠로 지목됐어요. 지윤이가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준호 오빠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박도현은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후원금 누락? 준호가? 그는 즉시 물었습니다. 얼마나 누락됐는데? 500만 원이요. 지난 석 달간 모인 후원금 중 일부가 사라졌대요. 장부 담당이 준호 오빠였고 마지막으로 금고를 연 사람도 준호 오빠였대요. 박도연은 침묵했습니다. 변호사로서의 본능이 작동했습니다. 정황상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장부 담당자, 금고 접근 권한, 마지막 사용자. 모든 증거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가슴 한편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에게 자신의 빵을 나눠주던 그 사람이 공복이면 혈당 떨어져요라며 낯선 사람에게 빵을 건네던 그 사람이 정말 후원금을 훔칠 수 있을까? 센터 측 입장은 뭐래? 박도현이 물었습니다. 일단 내부 조사 중이래요. 하지만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어요. 준호 오빠가 생활이 어려워서 그랬을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변호사님, 지윤이를 도와주세요. 준호 오빠는 정말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민지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박도연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그날 저녁 박도연은 지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달 반 만에 통화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지윤이 받았습니다. 아빠. 지윤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윤아, 나야. 박도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민지한테 들었다. 준호 씨. 지윤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는 또 그래서 내가 반대했잖아 그러실 거죠? 박도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그였다면 정확히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박도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인하고 싶다. 진실이 뭔지. 지윤은 울음을 참는 듯 했습니다. 준호 오빠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 사람은 자기 돈으로 아이들 간식 사주고 자기 점심 굶으면서 노숙자 급식소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500만 원을 훔칠 사람이 아니에요. 알아. 나도 알아. 박도현이 말했습니다. 그 말에 지윤은 놀란 듯 했습니다. 아빠가 알아요? 응. 내가 그 사람을 봤어. 복지센터에서. 박도연은 그날의 일을 조금 얘기했습니다. 아이에게 눈높이를 맞추던 모습, 초코바를 건네던 모습, 그리고 자신이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빵을 건네던 일까지. 지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정말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제발 도와주세요. 내가 알아볼게. 약속해. 박도현이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는 즉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복지센터 내부 규정, 후원금 관리 지침 관련 법령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박도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딸을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본 그 따뜻한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며칠 뒤 박도연은 복지센터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로서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센터장을 만났습니다. 이준호 씨 사건과 관련해서 왔습니다. 내부 조사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센터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변호사님, 아직 조사 중이라 저는 진실만 알고 싶습니다. CCTV 기록은 확인하셨나요? 박도연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센터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CCTV가 며칠 전부터 고장났어요. 예산 문제로 수리를 미뤄뒀는데 그럼 장부는요? 입출금 기록을 정확히 대조해 봤습니까? 박도연이 계속 물었습니다. 그건 현재 회계팀에서 재확인 중입니다. 재확인이요? 그럼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확실한 증거도 없이 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신 겁니까? 박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법정에서의 그 날카로움이 돌아왔습니다. 센터장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가 마지막으로 금고를 열었고 마지막으로 열었다는 것과 돈을 가져갔다는 것은 다릅니다.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박도연이 잘라 말했습니다. 정확한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이준호 씨에 대한 어떠한 징계나 불이익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법적 조치를 고려하겠습니다. 센터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조사하겠습니다. 박도연은 센터를 나서며 준호를 보았습니다. 준호는 복도 끝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소문을 들었을 텐데도 여전히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미소를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사흘 후 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밀 회계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박도연은 즉시 센터로 향했습니다. 센터장은 미안한 표정으로 그를 맞았습니다.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회계 장부를 재검토한 결과 누락된 것으로 보였던 500만 원은 실제로 사용된 금액이었습니다. 긴급 의료비 지원, 아동 급식비, 교재 구입비 모두 센터 운영을 위해 쓰인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센터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준호 씨가 지난 6개월간 자신의 개인 돈으로 센터 운영비를 메꿔 왔더군요. 총액이 200만 원이 넘습니다. 후원금이 부족할 때마다 자기 돈으로 보충했던 겁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요. 박도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센터장은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준호의 통장 입출금 내역이었습니다. 매달 월급날 일정 금액이 센터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체면보다 아이들을 선택한 겁니다. 센터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센터 예산이 부족해서 아이들 급식이 끊길까봐, 필요한 물품을 사주지 못할까봐 그래서 자기 돈을 쓴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몰랐습니다. 그 사람은 한 번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박도현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평생 법으로 사람을 판단해 왔습니다. 증거로, 논리로, 조건으로. 하지만 세상에는 증거로도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저 선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날 저녁 박도현은 지윤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윤아, 준호 씨 결백이 밝혀졌어. 지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아빠. 그런데 말이야, 박도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빠가 틀렸어. 그 사람에 대해서, 내 선택에 대해서.
미안하다. 전화 너머로 지윤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나 한번 만나줄 수 있니? 내가 원한다면 준호 씨도 함께. 박도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요? 아빠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응. 진심이야. 그날 밤 박도현은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아직 딸에게 해야 할 말이 많았고 준호에게 사과해야 할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진짜 용기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일주일 후 복지센터에서 후원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준호의 결백이 밝혀진 후 센터 측에서 그에게 공식 사과를 하고 동시에 지역 후원자들을 초대해 감사의 자리를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작은 행사였습니다. 센터 강당에 테이블 몇 개를 놓고 간단한 음식을 준비한 소박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센터 직원들, 자원봉사자들, 후원자들, 그리고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날 아침부터 초조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올까? 혹시 마음이 바뀐 건 아닐까? 그녀는 준호와 함께 센터로 향했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버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우리는 괜찮아. 하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도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그의 손도 조금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센터에 도착해 행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테이블을 정리하고 음식을 나르고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오후 6시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센터장이 인사말을 했습니다.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센터의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준호를 무대로 불렀습니다. 최근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묵묵히 자리를 지켜준 이준호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준호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연설 같은 건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라고 짧게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지우는 객석에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동시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기 돈으로 센터를 도왔던 일도 억울한 누명을 썼던 일도 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었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센터 입구에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박도현이었습니다.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날카로운 인상은 없었습니다. 조금 긴장한 듯, 조금 불안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뒤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지훈은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왔습니다. 정말로 왔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빠 정말 오셨네요. 지훈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약속했잖아. 내 아빠니까. 박도현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확인하러 왔다. 내가 틀렸다는 걸. 아니, 이미 확인했지. 이제는 내 선택을 축복하러 왔어. 지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1달 반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박도연은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미안해, 지훈아. 아빠가 미안해. 두 사람은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행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준호는 무대에서 내려와 아이들 사이를 오갔습니다. 물을 나눠주고 도시락을 챙겨주고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한 아이가 음료수를 쏟았습니다. 준호는 즉시 달려가 휴지로 닦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실수는 누구나 해. 조심히 마시자. 그는 아이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으며 도와줄 뿐이었습니다. 박도연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저 사람은 자연스럽게 선한 사람이구나. 애쓰지 않아도 의식하지 않아도 그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구나. 평생 법으로 사람을 판단해온 박도현이었지만 이런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법에는 선의에 대한 조항은 있어도 선함 그 자체에 대한 정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정의가 살아있는 선함이. 행사가 무르익었습니다. 아이들이 준비한 공연이 있었습니다. 서툰 춤, 엉성한 노래였지만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준호는 무대 옆에서 아이들을 격려했습니다. 잘하고 있어. 멋진데. 아이들은 그 말에 힘을 얻어 더욱 신나게 공연했습니다. 한 아이가 가사를 잊어버렸습니다. 당황해서 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준호가 객석에서 일어나 조용히 가사를 불러주었습니다. 아이는 다시 용기를 내어 노래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센터장이 다시 무대에 올랐습니다. 오늘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센터를 위해 늘 애써주시는 분들께 감사패를 드리려고 합니다. 몇몇 후원자들의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준호 선생님이라는 이름이 불렸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준호는 놀란 듯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동료들이 그를 무대로 밀어 올렸습니다. 센터장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준호 선생님은 지난 6개월간 자신의 월급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센터에 기부해 주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도와주셨죠. 최근에야 회계 조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길고 더 따뜻한 박수였습니다. 준호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곳 아이들이 제게는 가족 같거든요. 박도연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가족. 저 사람에게 가족은 피로 연결된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족이었습니다. 박도연은 평생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일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을 위해 돈을 벌고 좋은 집을 사고 안정된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딸의 마음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반면 저 사람은 가난했지만 수많은 마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훈이 놀라서 그를 봤습니다. 아빠. 박도연은 천천히 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준호도 무대 위에서 그를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호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저 사람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봤더라. 박도연은 무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센터장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센터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박도연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법정에서 수백 번도 더 발언했던 그였지만 지금만큼 떨린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가 하려는 말은 법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었으니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변호사 박도연입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한 사람을 축하하러 왔습니다. 제 딸이 사랑하는 사람 이준호 씨를 축하하러 왔습니다.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제야 알아봤습니다. 복지센터에서 봤던 그 사람, 상담을 받으러 왔던 그 사람이 바로 지훈의 아버지였다는 것을. 박도연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30년간 변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법정에서, 사무실에서, 계약서 위에서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학력으로, 재산으로, 지위로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라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준호를 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이 자리에 진짜 사회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건 저 같은 변호사가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를 지탱해주는 사람들입니다. 법은 사람의 권리를 지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건 법이 아닙니다. 박도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이 공간에서 저는 배웠습니다. 진짜 가치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진짜 성공은 높은 지위가 아니라 따뜻한 영향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준호 씨, 당신 같은 사람 덕분에 세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도현은 무대 위에 준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고 진심 어린 절이었습니다. 30년 변호사 경력 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인사였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우는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준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무대에서 내려와 박도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지훈이를 키워주셔서.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박도현은 준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 딸을 부탁합니다. 아니, 제가 준호 씨에게서 배우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배우겠습니다. 아버님의 지혜를.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지훈이 달려와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행사는 따뜻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웃었고 어른들은 박수쳤으며 센터는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도현은 행사가 끝난 후에도 한참을 센터에 머물렀습니다.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직원들을 격려하고 센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여기에 진짜 법이 있다고. 성문화되지 않았지만 모두가 지키는 법. 서로를 돌보고 함께 살아가고 약한 자를 보호하는 법. 그것이 바로 사랑의 법이었습니다. 저녁 늦게 세 사람은 센터를 나섰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박도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습니다. 바쁘게 살면서 한 번도 올려다보지 않았던 하늘이었습니다. 지훈아, 준호 씨. 박도현이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우리 저녁 먹으러 갈까? 내가 살게. 지훈과 준호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좋아요, 아빠. 세 사람은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딸의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훈이와 준호가 함께 사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2층 빌라, 방 2개짜리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집의 거실만도 못한 크기였지만 그 좁은 공간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된장찌개 냄새가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한 냄새였습니다. 제 집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그런 냄새였습니다. 준호 씨는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도마 위에는 두부가 놓여 있었고 냄비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낡은 소파였습니다. 가죽이 곳곳 벗겨져 있었고 스프링이 조금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앉아보니 편안했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그런 소파였습니다. 벽에는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훈이와 준호 씨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 공원에서 산책하며 찍은 사진, 집에서 요리하며 찍은 사진. 모두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한 배경도 값비싼 카메라도 없었지만 모든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들의 미소였습니다. 지훈이는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습니다.
작은 찻잔이었습니다. 손으로 만든 듯한 투박한 찻잔이었습니다. 제 서재에 있는 고급 찻잔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손에 잡히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구수한 맛이었습니다. 준호 씨가 여름에 옥수수를 말려서 직접 만든 옥수수차라고 했습니다. 요즘 그런 수고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감탄스러웠습니다. 준호 씨는 부엌에서 국물 맛을 보며 요리를 마무리하고 계셨습니다. 손놀림은 능숙했고 정성스러웠습니다. 오래도록 요리를 해오신 분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지윤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집을 나갈 때 보았던 그 창백하고 불안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지윤이의 얼굴은 환했습니다. 건강해 보였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행복하냐고. 지윤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은 많지 않아도 집은 작아도 마음이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잠시 후 준호 씨가 밥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나물 몇 가지가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모든 음식에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된장찌개를 한술 떠 입에 넣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고급 식재료도 특별한 비법도 아니었지만 그 찌개에는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맛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세 사람이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대화는 따뜻했고 분위기는 평화로웠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비싼 음식이나 화려한 식탁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가족이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커피가 나왔습니다. 준호 씨가 직접 내려준 커피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다시 생각했습니다. 딸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그를 조건으로만 보았던 제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직업, 수입, 배경으로만 사람을 판단했던 지난날을 돌아보았습니다. 진심이 보이지 않는 눈으로 세상을 살아왔던 저를 반성했습니다. 사람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진짜 부자가 아니라 사랑이 많은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평생 돈을 벌었지만 정작 사랑은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준호 씨는 돈은 많지 않아도 사랑은 넘치게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유함이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지윤이를 바라보며 제 딸은 저보다 현명한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을 보는 눈, 마음을 읽는 눈. 저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다시 저를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딸에게 고마웠습니다. 딸의 손을 잡으며 마음속 깊이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멀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늘 본 그 작은 집, 소박한 밥상, 그리고 행복한 얼굴들. 제가 평생 추구했던 것들과는 달랐지만 그것이 진짜였습니다. 진짜 행복, 진짜 풍요, 진짜 성공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제 집이 오늘따라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집이 사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집을 채운다는 것을, 사랑이 공간을 따뜻하게 만든다는 것을. 서재에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30년간 일해온 그 자리에서 오늘은 다른 것을 썼습니다. 판결문이 아닌 편지였습니다. 딸에게 쓰는 편지였습니다. 이제는 진심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집, 좋은 조건만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지난날을 반성하며 진짜 사랑은 함께하는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편지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우리는 떨어져 있지만 함께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따뜻한 패배였습니다. 논리가 아닌 마음 앞에서 진 패배. 그 패배가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법을 변론하는 변호사에서 사람을 변호하는 변호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진짜 승리였습니다.